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프랑스 파리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활을 쏘고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고 또 그들을 응원하는 건 누구한테나 공정한 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정치권은 오늘도 자신들이 경기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장을 기울이고 또 룰을 바꾸는 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방송사법은 결국 야당 주도로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보다 재미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씁쓸한 정치 이야기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풀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고 YTN 뉴스나이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탁구 혼합 복식팀 신유빈, 임종훈조가 홍콩을 세트스코어 4대 0으로 완파하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2년간의 탁구 노메달을 끝낸 쾌거입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미국 온라인 기업 위시 인수에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을 활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800억 원 정도 동원할 수 있다면서도 전부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사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군정보요원의 신상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정보 등도 담겨 정보망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진 올여름 장마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 대표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사태 발단으로 지목된 미국 온라인 기업 위시 인수에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을 활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실상 횡령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구 대표는 한 달 안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2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을 미국 기업 위시 인수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지급한 거죠? 지급은 그때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을 다 모아서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 대금들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업체에 줄 판매 대금 지급을 2달 가까이 미룬 채 그 돈을 큐텐이 빌려 인수 합병에 쓴 겁니다. 이후 한 달 안에 위씨의 보유 자금으로 상환해 문제가 없다면서도 정작 입점업체에 줄 돈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회사에 그 자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그 돈의 대부분은 사실 프로모션으로 쓴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서도 지분 매각이나 투자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며 사실상 정부 지원을 요구해 비난이 쏟아졌지만 돈이 1조 이상 증발됐는데 그게 어딨나 말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닙니다. 할 말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기업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구영배 회장이 티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현금 인출기로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 대표의 뻔뻔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포텐셜 비전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자, 것입니다. 보세요. 샐러드한테 정상금은 언제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가피하게 좀 양해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시점을 못 얘기하십니다. 구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밝혔던 대책은 공연불로 드러났고 국회에서 드러난 판매 대금 유용 의혹은 결국 수사기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자회사 AK몰에서도 정산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표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인터파크 서머스나 AK몰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인터파크 커머스나 AK몰의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더 적절한 규제 수단을 갖고 시장에 알리기 전 단계에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서 법원이 이번 주 금요일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 대표를 직접 불러서 회생을 신청한 경위 등을 들어보겠다는 건데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규모 환불 대란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자 법원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신청 나흘 뒤인 다음 달 2일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신문에 출석할 걸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대표들을 상대로 회생 신청 경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앞서 두 회사가 낸 도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 역시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할 수도 채무를 갚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 역시 불가능합니다. 일부 채권자가 집행을 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회사의 이런 중요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안병욱 법원장이 속한 제2부에 사건을 배당한 상태입니다. 신문이 끝나고 나면 재판부는 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구조조정 지원으로 불리는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 변수입니다. ARS 절차가 시작되면 기업과 채권자가 현재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길게는 3개월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선 결정 지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액수가 2,200억 원을 넘긴 가운데 돌연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당분간 정산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판매자들은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대금 10억여 원이 밀리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대표 A씨. 갑작스럽게 나온 기업 회생 신청 소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다렸던 나날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쓰러져 버리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됐다 이건 기만이다. 국회에 출석해 얼굴을 드러낸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자들 피해를 정산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도와달라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들을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그 반드시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 동원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그룹 내 자금은 800억 원이 전부라고 밝혔는데 30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 금액은 2,264억 원으로 그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6월과 7월 정산 금액이 빠진 액수라 미정산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티몬 위메프 피해자 모임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부대표가 시간을 끌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은 피해 복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회생 신청으로 자산이 동결되며 환불 절차도 중단된 가운데 위메프는 현금 결제 소비자들에게 회사 포인트로 환불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회사인데 그게 포인트를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 생각엔 이거는 소비자를 두 번 우롱하는 거예요. 티몬과 위메프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우려가 커 강제 회생 절차가 아닌 ARS 방식의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메프 고객의 환불 요청이 몰리면서 일부 고객 계좌번호가 누락돼 포인트로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우선 순위라던 소비자 환불도 원활하지 않은 데다 판매자들 정산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피해자들의 막막함만 쌓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팀원 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행과 함께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철인 3종 경기가 센 강의 수질 때문에 결국 하루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물이 더러워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경기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센 강변 관중석이 텅 비었습니다. 선수들의 훈련이 연이틀 취소된 데 이어 급기야 남자 철인 3종 경기마저 연기돼섭니다. We came and just found out when we got here and saw that nothing was set up in the transition area, that it wasn't happening this morning.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호언 장담과는 달리 센강 수질은 경기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충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개막식 당일과 이튿날 비가 내린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Mais la tendance va largement à l'amélioration. On n'est pas encore passé sous les seuils nécessaires aujourd'hui, d'où le décalage, mais ça va sans doute arriver demain. En tout cas, c'est la tendance qui se dégage. 조직위는 현지 시간 31일 오전 여자 철인 3종 경기가 끝난 뒤 남자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D-Day가 하루 미뤄진 만큼 선수들은 몸과 마음을 새로운 시간에 다시 맞춰야 합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don't get to that place being ranked 1 and 2 in the world without being adaptable. We had an event a couple of years ago because there was a croc sighting up in Port Douglas. So, you know, they're Australians. The boys got an extra 3 hours sleep, so they were pretty happy with that. 경기 일정 연기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파리 주변 지역에 비가 오면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센강으로 유입되면서 대장균과 장구균 수치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위는 다음 달 2일을 예비일로 잡아두고 최악의 경우 철인 2종 경기로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빼고 마라톤과 사이클만 실시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다음 주엔 10km 마라톤 수영 경기도 남아있는데 장소를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수영이 금지되어 온 센강에서 올림픽 경기를 열겠다며 강물 정화에 2조 원 넘게 쏟아부은 파리시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더 이상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공방이 없어질 걸로 기대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국민께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신뢰를 모두 상실한 지금 제2부속실의 설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의 행차라도 보여주려고 합니까? 대통령실에 경고합니다.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벙커로 전락할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전면 수용하는 것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가 나온 거는 한참 됐는데 결국 오늘 대통령실이 설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관리될 것이다라고 내다본 반면에 야당은 김 여사의 벙커다, 방어막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청와대를 좀 슬림화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에 있었던 이보석 씨를 이제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일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제기해 왔던 것이 부속실이 없었다. 그래서 사적인 그런 뭐 네트워크로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면 회의 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파우치백 수수 관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면서 제2부속실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2월에 이제 KBS 특별대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했었죠. 그 대통령 말씀 어떤 후속 조치로 네. 제2부속실이 이제 설치가 이제 되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이제 또 지금 영부인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더 이제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인데 지금까지 이 부속실을 설치하라고 요구한 또 민주당이 지금 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또 이게 벙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설치하지 말은 말인지 지금까지 말과 너무 좀 다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왜 이 시점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느냐 그걸 지금 짚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필요하죠. 제2부속실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김건희 여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격의 문제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다 더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이슈로 소모되는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필 왜 이 타이밍이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그동안에 비공개로 검찰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황제 조사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지금 크게 두 가지 명품백 수수 사건 이 부분은 조만간 빨리 사건을 종결할 것 같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서 이제는 이게 종결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의 문제점들이 지적될 텐데 이것을 물타기하기 위한 하나의 뭔가 카드로서 제2부속실을 들고 나온 거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그런 아직 조사나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도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이 임기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하여튼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정무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물타기로 활용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의 미래에 발생할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가름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민주당의 비판이었다고 봅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관리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봤는데 사실 제도라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도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도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폐지한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게 좀 개선이 돼서 잘 운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도가 결국은 이제 맞는 키는 아니고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사실은 이 부속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의 어떤 버킷리스트 관광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속실이 있으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그동안 좀 부족한 면도 또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도를 만들고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또 근거가 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제2부속실 얘기를 하면은 꼭 같이 나오는 게 이제 특별감찰관 그 얘기인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추천을 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국회가 추천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추천을 하면 되죠. 근데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죠. 워낙에 필리버스터 조금 전에 끝나서 이제 방송사법은 뭐 이렇게 폐기가 될 그런 지경에 있고 또 8월 1일 날 본회의가 열리면 또 25만 원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생 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냐 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야가 여전히 강대강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협치와 뭔가 타협의 실종인 지금 국회에서 과연 감찰관을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을까? 지금 국회가 22대가 시작되고 나서 2달이 가고 있는데 예.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비로 992만 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여야가 조금은 이제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에서도 이제 다시 재투표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어떻게 이제는 대치 국면이 아니라 협치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냐 예. 이 두 분의 숙제가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각종 쟁점 법안 때문에 지금 여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특별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서도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이제 이걸 잘 보시면 예. 2016년도 이석수 네.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이 사임된 이후로 없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동안 이제 없었던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특별감찰관이 여야 합의로 지금 추천이 못 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지금 민주당은 당에서 추천해야 될 것들을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방통위 관련된 것도 최민희 의원이 당시에 통신산업협회에 있음으로써 이제 문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또 그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북한 인권재단에도 상임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러느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결국은 이런 걸 추천을 통해서 혹시라도 발생되는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책임 문제 이런 문제에서 민주당이 회피를 하기고 그다음에 공세적으로 좀 취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몫을 추천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감찰관만 지금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 21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한참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두 분 다 21대 국회에 계셨었고. 네. 민주당의 의지가 없는 건가요? 왜 추천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항상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합니다. 그러긴 한데 지금의 국회 모습을 보면은 이게 뭐 민주당이 일을 안 해갖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일을 안 하고 회의를 안 열려하고 법안을 올려도 방해하고 거부권에 대한 합리성을 주면서 사실 국회의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 그리고 무기력해졌다라는 건데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이제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 텐데 결국에는 양쪽이 다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되는 정치적인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 저는 양쪽 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실제로 방송 관련한 것도 이진석 후보자의 추천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정부 여당이 뭔가 민주당에 싸우려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쪽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디부터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어쨌든 특별감찰관 이야기는 예전부터 한참 전부터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해주면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을 했기 때문에 국회로 공이 넘어간 지는 한참 됐는데 아직 안 넘어오고 있어서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주요 당직자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를 두고 친윤계하고 친한계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의장 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당직인데 그거 갖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자리인데 왜 이거 갖고 이렇게 연연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만한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대표도 여러 의견을 구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뭐 의견들도 나오고 방법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위 의장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없는 탕평이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 파트너를 그냥 놔두기만 해도 탕평 인사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당내 화합이나 당정 화합, 특히 정말 치열한 전당대회 거친 이후에 한 대표 이 리더십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자연스럽게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하는 게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일단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입을 빌어서 지금 친윤계는
임기가 남아있다, 지금 정책위의장이. 그리고 당 화합을 위해서 유임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네요. 예, 지금 이제 정진식 정책위 의장이 지난 비대위원장 임명이 돼서 지금 한 3개월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공식적으로 이제 임기가 이제 1년이고 또 이제 당 대표가 원내대표 상의에서 이제 의총에서 추인을 해서 이제 임명을 하는 자리인데 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또 새 대표가 바뀌면은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또 정책위 의장이 좀 바뀌는 것이 또 상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바뀔 수도 있고 뭐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각을 이게 친한이냐 친윤이냐 이런 거 보기보다도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예. 작년에 이제 부인이 사별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문상까지도 이제 가실 정도로 굉장히 친한데 예. 또 한동훈 대표와도 굉장히 또 친합니다. 검찰에서도 인연이 있었고 다 법조인 출신, 예, 또 검찰 출신이죠. 법사위에서도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진식 의원이 이제 법사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예. 또 굉장히 또 친분이 있고 해서 예.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지금 대표가 바꾸는 게 맞느냐, 그리고 바꾸면 누가 대안으로 적합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친한 친윤 최고위 이게 몇 대 몇이자 이런 게 지금 현재 큰 어떤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공천이라든지 이 최고위에서 아주 결정해야 될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친윤 친한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보다는 지금 정점식 의원의 지금 취한 독특한 그런 어떤 입장 때문에 계속해서 좀 연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박정하 비서실장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거를 이런 분위기를 조장을 한 것 같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정책위의장 자리에 별로 그렇게 언론이나 사회적 관심이 가지 않는 자리였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서 이게 완전히 아킬레스건처럼 이게 친윤을 선택하면 정정식 의장이 남아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갈아치우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의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에 또 하나의 시험대가 올라왔다라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은 본인의 그런 계파나 친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히 여당의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팀원 사태를 해결해 주는데 우리의 그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정책위에서 열심히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시적절하게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더 젊고 역량 있고 빠릿빠릿한 그런 정책의 그런 통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에 대한 약간의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거를 변경을 했을 때 또 친윤과의 대립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숙고하겠다라고 본인이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뭔가 리더십의 시험대? 당내에서의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유연하게 바꾸면서도 실력을 보일 것이냐 아마 골머리에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오늘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이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박정훈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제 그 바꾸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실린 이야기인가 보구나 그렇게들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새 대표가 오면은 이제 바꾸는 게 상례죠. 상례인데 이제 이것을 굳이 어떤 계파 간의 어떤 갈등이기 때문에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봐서는 안 된다는 한동훈 대표는 얘기죠.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결국엔 저는 조금 바꾸는 쪽에 조금 더 그래도 현재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백지 상태에서 보는 거는 좋은데 지금 정점식 의원이 지금 있는 게 마치 그 대통령실 용산과 관련돼서 버티는 게 아니냐 하는 일부 어떤 시각에 대해서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오히려 계파 간의 어떤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은 상당히 조금
부적절한 어떤 그런 어떤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친한계에서는 어쨌든 관례적으로 새 대표가 취임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보통들 다 그 당직자들이 사의를 표하고 깨끗하게 한 그 백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임명을 해서 뭐 유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선택권을 이제 새 대표한테 주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는 뭐 다른 용산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박정하 비서실장, 박정훈 의원이요. 예. 그렇죠. 이게 새 집행부가 들어오면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네. 인사를 통해서 그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바꾸는 게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정식 의원이 왜 그러면 계속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개정을 비공개로까지 하면서 버티고 있는가? 이거는 본인의 개인의 의지로 보기에는 뭔가 뒤 배경이 있을 거라는 당연히 그런 개연성 있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박정하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이나 이제 친한계 의원님들이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뭔가 인사를 발표했을 때는 또 의원총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동의도 구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동훈의 리더십이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움츠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63%의 민심과 당심의 지지를 받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가 이제 첫 번째 관심사가 된 것이죠. 원래 그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대표도 이제 의총에서 이제 뽑고 정책위의장도 같이 뽑았습니다. 같이 러닝메이트가 아닌 별도로 뽑았거든요. 동시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원내 대표만 뽑고 정책위의장은 대표였던 권한으로 하되 지명을 하되 의총에서 이제 추인을 받는 그런 어떤 절차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당 대표가 그냥 일방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당내 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 대표가 바뀔 때 정책위의장이 바뀌는 게 상례라 하더라도 마치 지금 이런 어떤 구도가 계파 간의 갈등 구도로 연결시키고 특히 대통령실 이게 마치 개입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여진다면 오히려 의총에서 바꾸고 싶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더 좀 곤란해지겠다는 오히려 반발 기류가 더 있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각에서 박정훈 의원이 이 뒤에 뭐 용산이 있는 거 아니 이런 어떤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지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더 격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이게 추인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새로운 대표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임명이 됐단 말이죠. 선발이 됐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첫 집행부의 시작인데 발목 잡으면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컨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뭐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잠깐 자료 화면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 최고위의 구성에 있어서 친한 의원이 지금 4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 5의 비율로 한다 그러면 이 최고위 지도부가 껌껌이 뭔가 새로운 변화 혁신을 할 때 반대에 부딪혀서 뭔가 구태스러운 모습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국민의힘의 뭔가 한동훈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더더욱이 대선 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큰 뭔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한동훈호가 지금 당장 맞닥뜨린 어떤 숙제 같은 게 뭐냐면 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당에서 정책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 사실 이게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도 지금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를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재확인했는데 역시 친윤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 절차를 거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3자 특검법 저는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이 정도를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마치 무슨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양 오해하시는 것을 푸실 것이고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상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되는데 그 의원들 모아서 당장 발의할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렇게 내부에 혼선을 주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특검을 해야 되는 건지 의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자신이 내세웠던 말을 주워 담기 쉽다. 그러니까 나는 틀린 게 없다라는 어떤 일종의 고집으로 보이는데 그 고집을 꺾을 때 저는 좀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대표가 직접 발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합니다. 나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계속 발의할 분위기는 아예 보이지가 않으니까 계속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그 최상병 특검의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타임라인을 보면 일단 21대 때 마지막에는 그 변협이 추천해오는 특검을 이제 민주당과 이제 야당이 한다고 했는데 22대 때 수정하는 안은 오히려 더 악화가 돼서 아예 자체적으로 추천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겠다. 야당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지금 부결이 지금 된 상황이죠. 지금 대통령도 지금 특검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수처나 경찰청에서 갖고 오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저는 한동훈 지금 대표가 이야기하는 뭐 제3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어떤 특검 절차로 저는 논의를 저는 충분히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주류인 생각은 지금 이미 그 대통령께서 말한 이런 어떤 수사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거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어떤 당내 여론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전당대회 때 첫 번째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은 한동훈 대표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 당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그렇게 공고하거나 아직은 메이저라고 하기에는 친한 의원들이 소수이고 또 대부분이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외 당대표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내와의 교감을 빠르게 가지고 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동조할 수 있는 많은 우군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뭔가 숙고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냐가 앞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어디까지 수용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내부에서 먼저 올려서 그 부분을 갖고 민주당 안과 협상을 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국민의힘의 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특검법이 사실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게 해결돼야 사실은 다음 민생 국면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그래도 액션을 한동훈 대표가 빠르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최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폐기가 됐는데 그러면은 민주당도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게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갈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거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립성을 가질 거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태원 특별법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합의가 돼야지 그것이 결국에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조금은 뭐 독소 조항들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양해를 하는 범위에서는 뭔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민주당에서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런 부분은 그 제3당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발의가 되고 그것이 국회 내에서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싸우는 국회 외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건전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또 정치가 조금 더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그런 부분들을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먼저 정리가 되느냐가 지금 우선 돼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인데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오늘까지 달라고 했는데 이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각 당 원내대표의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 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시간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야 합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다시 보내달라 한 기한이 바로 오늘 단 하루였고요. 국회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그냥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인숙 인사청문회는 사실 장관 인사청문회로 사실은 뭐 역대급으로 정말 3일 또 대전 MBC 법카 현장 방문까지 하면 4일 동안이 할 정도로 사실은 인사청문회라기보다는 거의 협박, 망신 주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어떤 도덕적 결함을 못 찾아낸 거죠. 지금 민주당은 답정너식으로 이진숙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딱 선을 끊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공당으로서 취해야 될 자세인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지금 방통위법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방송사법이 또 지금 이제 지금 다 통과됐습니다. 다 통과가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지난 21대 때도 과방위에서 이 문제를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돼서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제2여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게 눈에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방통위 그리고 과방위 전체 지금 업무가 완전히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2대 들어와서 지금 이제 발의된 2,300건의 어떤 법들 자체도 지금 이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런 어떤 다툼이 있는 거는 조금 후순위로 좀 더 논의를 하고 또 이견이 없는 어떤 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처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하지 지금 않고 있는 사실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이진숙 후보자 내일 임명할 것 같고 부위원장도 임명을 하겠죠. 해서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일단 하려는 게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KBS까지 이사진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사진 이제 임기가 다 됐으니까. 네네. 그게 바로바로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임명하는 즉시? 지금 현재 지난번 이제 김홍일 위원장 때 이미 이제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지금 현재 결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바로 그런 의결 절차까지 가면 바로 즉시 탄핵하겠다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인 체제에서 방통위를 의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완결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지금 일단 MBC 박문진 이사진 같은 경우는 기존 임기가 8월 12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위원장이 돼서 그게 의결이 되면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의결이 되고 난 직후에 네. 위법적인 요소를 갖고 탄핵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이후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런 계획으로 탄핵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일단 정부 여당이 진행하는 그 시간 스케줄대로 가겠네요. 그렇게 가긴 할 텐데 이게 네.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이 과연 어디까지 법적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을 또 쟁점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무효화되거나 예, 다시 이게 원점으로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탄핵을 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방통위법을 지금 이제 개정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민주당에서 왜 방통위법 개정안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지금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동관 위원장 6개월, 김홍일 위원장 지금 3개월, 또 이진숙 후보자는 또 임명되는 즉시 또 탄핵을 시도하는 네. 이런 어떤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막대한 피해는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진숙 후보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언론을 대항해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못 얻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후폭풍과 부작용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신현영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원과 위메프의 모 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가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에 출석해 사죄의 뜻을 밝힌 구 대표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는데 특히 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언급하며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팀원 위메프 판매 대금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되는 모 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한 겁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그 고객, 그 판매자, 그리고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해명은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불렀습니다. 자,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지 못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도된 사기 행위다. 이 사태만 놓고 본다면 구영배 대표는 굉장히 비열한 기업입니다. 수갑 보내야죠, 수갑.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아세요?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정치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늑장 대응이 사실상 TMF 사태를 방치한 셈이라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구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갖고는 혼 많이 나실 겁니다. 괜찮은 기업인이나 괜찮은 회사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거를 본인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 등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대책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앞서 열린 산자위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조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액수가 2,200억 원을 넘긴 가운데 돌연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당분간 정산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판매자들은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대금 10억여 원이 밀리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대표 A씨. 갑작스럽게 나온 기업 회생 신청 소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다렸던 나날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배 쓰러져 버리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됐다 이건 기만이다. 국회에 출석해 얼굴을 드러낸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자들 피해를 정산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도와달라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들을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그 반드시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 동원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그룹 내 자금은 800억 원이 전부라고 밝혔는데 30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 금액은 2,264억 원으로 그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6월과 7월 정산 금액이 빠진 액수라 미정산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티몬 위메프 피해자 모임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부대표가 시간을 끌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은 피해 복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회생 신청으로 자산이 동결되며 환불 절차도 중단된 가운데 위메프는 현금 결제 소비자들에게 회사 포인트로 환불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회사인데 그게 포인트로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 생각엔 이거는 소비자를 두 번으로 가는 거예요. 티몬과 위메프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우려가 커 강제 회생 절차가 아닌 ARS 방식의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메프 고객의 환불 요청이 몰리면서 일부 고객 계좌번호가 누락돼 포인트로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우선 순위라던 소비자 환불도 원활하지 않은 데다 판매자들 정산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피해자들의 막막함만 쌓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또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죠. PG사들을 상대로 피해 고객들의 환불 요구에 협조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결제업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한홍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급히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인 PG사 간담회를 소집해 고객들의 환불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지만 PG사들은 카드사와 고통 분담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드사가 판매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2% 수준이고 PG사 수수료는 0.2% 수준에 불과하니 카드사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카드사는 고객의 결제 대금을 티몬과 위메프가 아닌 PG사에 전달했으니 철회 책임도 PG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G사나 카드사나 고객에게 환불한 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 보니 서로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결제업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미정산 금액을 외부에 신탁하도록 했지만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해 왔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은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전혀 규율하지 않은 거기에서 온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인수자금 판매자 자금 잠깐 빌려서 인수자금 썼다고 이거 분명히 횡령이죠. 아마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독원이나 공정거래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건건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다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업체의 미정산 금액 관리와 정산 주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 흔적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영배 대표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질의에 불법 흔적이 있어 수사를 의뢰하면서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G마켓 성공 신화를 썼던 이커머스 1세대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 탓에 결국 구 대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구영배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큐텐의 최대 주주이자 최고 경영자입니다.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계 석유개발 기업에 입사해 호주와 영국 등 해외를 누볐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오픈마켓인 G마켓을 만들어 나스닥 상장에 이어 2009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에 팔았습니다. 이후 해외로 발을 돌린 구 대표는 2012년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을 설립했습니다. 아마존에 견줄 글로벌 플랫폼을 목표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티몬과 인터파크, 위메프, 미국 기반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까지 거침없이 인수했고 물류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까지 추진해왔습니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벌려온 사업의 민낯은 결국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입점업체에게 줘야 할 판매 대금을 인수 등 사업 자금에 쓰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사기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수년간 누적되어 있는 최근 들어서 경쟁 환경이 좀 격화되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했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비판이 커지자 구 대표는 개인 재산도 내놓겠다고 했지만 같은 날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지난 15년간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만 했고 단 한 푼도 제 사익을 위해서 이거 횡령한 거 없습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구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의 심판까지 받아야 할 신세가 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군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군무원이 넘긴 군사 기밀에는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측 블랙 요원 정보도 있었는데 신변 안전이 우려되면서 해당 요원들은 모두 귀국 조치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해외공작부서에서 일해온 군무원 A씨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군 수사당국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정보사 내부에 있던 보안 자료를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뒤 이를 다시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했지만 정보사령부는 국회 답변에서 해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킹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오늘 구속된 그 해당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첩사령부에서 수사를 할 것이며 A씨가 넘긴 자료에는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던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요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보사령부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요. 수년간에 걸쳐 양성되는 비밀 정보 요원의 신원이 노출되면서 대북 정보망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군 수사당국은 이에 따라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는 해외 정보와 대북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임무 대부분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국정원 국회 보고와 관련해 김주애가 후계자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위에 아들이 있는데 딸이나 여성을 지도자로 내세운 적이 있느냐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아들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면서 아직 김주애가 후계자의 길을 밟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10차례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전국 3천여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5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 3,359곳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신고가 집중됐는데 자치구로는 서울 노원구가 434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극한 호우가 이례적으로 잦았던 여름 장마가 지난 27일로 종료됐습니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며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보다 강력한 호우가 유난히 잦았던 장마였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영남에서 운영 중인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만 방제 기간 모두 85차례. 수도권만 비교해도 지난해 6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무조건 피해가 발생하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도 군산, 익산을 비롯해 전국 9곳에서 관측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200년 만에 한 번 보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장마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472mm, 평년보다 32%가량 많았습니다. 하지만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하며 장마는 끝났습니다. 태풍 개미가 약화되면서 기압계가 안정화되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27일경 우리나라는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폭우 대신 폭염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여름 무더위 강도는 예년보다 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더 높은 푹푹 찌는 찜통더위와 초열대야가 잦아지겠습니다. 지금 해양성으로 만들어진 북태평양 고기압에 오랜만에 잘 드러나는 원인으로서는 라니냐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일까지 많이 증발해서가지고 보다 열적으로 잘 활발하게 확장하는. 폭염은 8월 상순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무더위와 기습적인 호우가 교차하는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닫는 호우와 가뭄에 대비해서 정부가 새로 14개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물그릇을 키우겠다는 계획인데 그런데 벌써 반대하는 지자체가 나와서 물 흐르듯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이달에만 경기도 파주에 87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연 강수량의 반 넘는 비가 온 겁니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 짧은 시간 쏟아진 극한 호우로 피해가 속출해 15개 시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2년 전 남부지방엔 비가 너무 안 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간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점점 극한으로 치닫는 호우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기후대응댐을 짓기로 하고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아미천댐과 강원도 수입천댐, 충남 지천댐은 다목적댐으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산기천댐과 충북 단양천댐, 경북 운문천댐과 전남 동복천댐은 가뭄을 대비한 용수 전용댐 후보지입니다. 홍수조절댐 후보지 7곳은 경북 감천댐과 용두천댐, 경남 고연천댐과 가래천댐, 울산 회양강댐, 전남 옥천댐과 병영천댐입니다. 14개 댐이 모두 건설되면 220만 명이 쓸 수 있는 연간 물 2.5억 톤이 확보되고 댐별로 80에서 220mm 비를 감당할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출 거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영향 평가, 타당성 조사가 척척 진행되면 일부 소규모 댐은 이르면 2027년 착공 가능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14개 댐 동시 건설 추진에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정부 발표 직후 국회를 찾아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양구군은 화천댐, 소양강댐, 평화댐으로 둘러싸여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한 상황에 또다시 댐을 건설한다면 양구를 사지로 내보는 것으로 정부는 급속한 기후변화 속도를 볼 때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이런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저희 미래 세대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듣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망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사고 후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온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해온 차 씨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으니까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진행된 3차례 조사에서 차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기록 장치 EDR을 정밀 분석한 결과 차 씨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밟은 기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차 씨가 구속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오늘 공갈 방조 등 혐의로 유튜버 카라큘라와 유튜버 찌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혁이 찌양을 공갈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하고 또 다른 인터넷 방송인을 공갈한 혐의를 받습니다. 찌양의 과거 정보를 구제혁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최 씨는 찌양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는 등 공갈하고 구제혁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일어난 경로당 농약 사건 피해자 5명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아침 7시쯤 안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85살 A 할머니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할머니는 사건 나흘째인 지난 18일 가장 마지막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고 몸에서는 농약 성분이 나왔지만 앞서 쓰러진 4명과 같은 성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정신감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살해도구로 쓰인 도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한밤중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을 향해 70cm가 넘는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남성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에서 피를 흘리며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간이 마약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A씨가 거부해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정신질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필요하면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검을 구매하면서 장식용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경찰 허가를 받았는데 결국 살해도구로 쓰이면서 도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정신질환 등이 있으면 소지허가증을 받을 수 없지만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허가를 받을 때에는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체 검사서는 물론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집에 보관하며 언제든 오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엽총이라는 총포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등에 보관하고 수렵 허가 기간 동안에만 이제 나와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도검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개인 소지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범죄로 남용될 수 있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달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유족과 법률지원단이 아리셀 사측을 향해 불법 합의를 유도하지 말고 단체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리셀 화재 사고 유족과 법률지원단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측이 공식적인 단체 교섭 대신 일부 유족을 상대로 개별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 비리를 조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이거나 뇌물을 주며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뇌물용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정작 감리 현장에 쓸 돈은 줄어들게 되고 기술력이 없어도 뇌물로 용역을 낙찰받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LH 감리용역 입찰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년까지 9년 8개월이 남았으니 죽어라 심사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도 감리업체들이 상품권이나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 영업한다는 설명도 보입니다. 감리업체들의 대규모 입찰 담합과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년간의 수사 끝에 모두 6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리업체 17곳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94건을 짬짬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임대 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에 대한 감리 용역이 대상이었습니다.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탄행 계약금만 5,7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사위원은 한 명이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8천만 원을 인사비 명목으로 받고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들어줬습니다.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업체들은 고유 표식을 제안서에 달아 자기 업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고 직접 대면해서 현금 거래만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결국 뇌물을 마련하느라 감리 현장에 투입하는 자금은 줄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진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공공 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이용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앞서 국토교통부 등과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뒷돈으로 오간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도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신산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면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전공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수하면 추가 국시 시행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는 앞으로 6년 동안 해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의평원은 오늘 대규모 의대 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의대 교육과정 기간인 6년 동안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해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기존의 15개에서 51개로 늘려 평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울산 SOL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있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이 규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 차량이 속속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 건물로 들어갑니다. 지난 주말 일어난 공장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불난 히터 그거 위주로 살펴보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합동 감식엔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 인력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합동 감식은 40분가량 진행된 뒤 끝났습니다. 합동 감식반은 공정 설계 도면과 화재 현장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열 장치인 히터를 해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은 지난 28일 새벽 시작돼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혼합잘렌을 가열해 파라잘렌으로 일부 성분을 추출하는 공정의 가열 장치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한 S-오일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장 재가동을 신속히 진행해 생산과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정된 만큼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영준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양재웅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다이어트 약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의 유가족은 이 여성이 장폐색 증세를 호소해도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아 숨졌다며 병원장 양 씨를 비롯해 6명을 고소했습니다. 외근 중이던 해경 형사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남성을 발견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 김병수 반장과 장원석, 장지승 형사는 지난 21일 경북 울진군 후포면 해안도로에서 남성 2명이 60대 남성 A씨를 부축해 버스 정류장으로 옮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범죄를 의심해 다가갔지만 알고 보니 A씨는 갑자기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2명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들은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고 A씨는 무사히 의식을 되찾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송사법이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야당 주도로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성토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부터 109시간 34분 동안 이어진 국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5박 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방송사법도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회의계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입니다. 4개 법안 모두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24시간 뒤 표결로 종결하고 단독 처리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 방송 독재까지 하려 한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결단코 방송장악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이자 독재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에서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닙니까?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방송사법의 제2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방송사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이번에도 재표결을 거쳐 부결돼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이 폐기되면 이를 보완해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야당과 필리버스터 배수진을 치는 여당의 거듭된 대립 속에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면서 시한을 오늘 하루로 정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곧바로 임명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즉시 이 후보자 탄핵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야당의 반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최대 열흘까지 가능한 재송부 시한은 딱 하루로 정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더라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공석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함께 임명할 가능성이 큰데 2인 체제가 갖춰지면 이 후보자가 취임 당일 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정상적인 2인 체제로 주요 사안을 의결해선 안 된다며 의결 즉시 이 후보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인사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즉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야당 행태야말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그런 탄핵을 허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국회를 막무가내로 이것을 무슨 놀이터로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 방송사법 처리에 이어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가 국회를 뜨겁게 달군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야 갈등도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건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이기도 한 이종호 전 대표는 앞서 행안위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직제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수행, 메시지 등을 전담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 활동과 관련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 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며 여야를 막론하고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올해 들어서는 대통령실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도 지난 2월 부활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제2부속실을 비롯한 그런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해 본격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뜻을 수용해 제2부속실을 만들기로 최종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김 여사 수사 관련 논란도 이어지는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 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국회가 추천한다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야당은 방탄용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특별감찰관 임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 서모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표 기소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사를 고발하는 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과업으로 대법원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제안하고 종신직인 대법관 임기도 기한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6년 전 연임을 포기했던 린든 존슨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선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6개월 남은 가운데 대법원 개혁을 마지막 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종신제인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해 대통령이 2년마다 한 명씩 임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In fact,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major constitutional democracy that gives lifetime seats in their high court. Term limits would help ensure that the court membership changes with some regularity. 또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인정한 건 잘못이라며 대통령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accountable in the exercise of the great power of the presidency. We're a nation of laws, not kings and dictators. 사실상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도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대법원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아이오와가 낙태 금지법을 시행한 22번째 주가 된 가운데 해리스는 여성의 선택권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in 3 women of reproductive age in America lives in a state with a Trump abortion ban. When I a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sign into law the protections for reproductive freedom.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성소수자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을 강력히 미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2살인 부티지지가 러닝메이트가 되면 세대 교체 이미지를 더욱 부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And he kept his promise on tax cuts for the rich. And if you want to know what a second Trump term would be like, I would start by looking at those rare promises that he actually managed to keep. 하지만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에는 우주조종사 출신인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가장 유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피격 사건의 피해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FBI는 현지 시각 2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접촉했으며 피해자 인터뷰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더불어 총격 사건의 용의자 토머스 크룩스의 차량에서 급조 폭발물 2개를 발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페니웡 호주 외교장관이 대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국과 국방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참여하는 호주 호위함 수주 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한 역량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대치 국면 속에 페니웡 호주 외교장관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왕 장관은 한국인들에 대한 안보 위협이 현재 진행형임을 실감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긴장고조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은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ee Russia behaving in ways
which are not conducive to peace, but are escalatory. The continued transfer also from weapons from North Korea to Russia is a flagrant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왕 장관은 한국과는 경제와 에너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방산, 국방 등 전략적인 협력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lready have military exercises where we participate together, and we will continue to look at ways in which we can deepen our defence cooperation. 호주는 2021년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이어 지난해 레드백 장갑차까지 구매하며 총 4조 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10조 원 규모의 신규 호위함 도입 사업도 추진 중인데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수주 경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Go through appropriate processes. We will assess the capability we need. But I understand that this is something that people are interested in here. And 왕 장관은 한국이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의 필러2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은 아끼면서도 차차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마두로 현 대통령의 3선이 공표된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두고 부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항의 시위에 나선 가운데 야당은 자체 집계를 토대로 승리를 선언했고 중남미 각국은 물론 유엔 사무총장도 개표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마두로 대통령 당선 발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성난 시위대는 마두로의 전임자이자 정치적 스승 차베스 전 대통령의 동상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섰고 일부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A pensar otra vez, quizás volver a irse. ¿Qué vamos a hacer? Aquí no se puede estar, esto es una dictadura. Quedó claro el día de ayer. 공식 집계된 마두로 대통령의 득표율은 51%. 이번 승리로 3선의 18년 집권을 내다보는 좌파 마두로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파시스트 반혁명 세력의 쿠데타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Pero les digo a los complotados, a los involucrados y a los que avalen esta operación contra la democracia venezolana que la película ya la sabemos. 하지만 선관위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법으로 보장된 야당 참관인의 활동도 막았습니다. 야당은 자체 입수한 개표 기록을 토대로 자신들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 득표율이 73%에 이른다며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9개국은 개표 결과 검증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고 좌파가 집권한 브라질과 칠레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엔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calls for complete transparency and encourages the timely publication of the election results and a breakdown by polling stations.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각국에 대사 소환을 통보하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최대이지만 마두로 대통령 집권 이후 GDP가 71% 감소하고 물가는 13만 % 올라 인구의 4분의 1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를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주재 한국 대사관이 교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은 안전 공지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발표했다면서 대선 결과를 둘러싼 긴장 상황에 유의하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충칭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 야경 명소를 시찰하며 서울 청계천 일대도 세계적인 야간 관광 코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동대문, 한양 도성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야간 경관 조명을 조성해 디자인 서울 브랜드의 꽃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도시에 빛이 켜지고 화려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중국 충칭의 야경 1번지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은 홍야동입니다. 절벽에 층층이 세워진 옛 군사요새를 개조해 조명을 달고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면서 최근 중국 인플루언서, 이른바 왕홍들에게도 큰 인기입니다. 想在这里找一个对象，就求一段姻缘。是的，我们这边的年轻人都很喜欢来这边玩，然后呢，这边风景比较美丽，大家比较喜欢来这里拍照，可以了吧？ 충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역사적 유산과 고층 건물이 어우러진 시내 야경을 둘러보며 서울 도심과의 적용 지점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조성 20주년을 맞는 청계천과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레이저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야간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계천 일부 구간, 그리고 광화문과 DDP, 또 한강변과 지천에 이르기까지 아마 야간 경관 개선이 상당한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최고 150m 높이에서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열기구 서울달을 띄우고 겨울밤 대표 문화행사인 비초롱 축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야간 콘텐츠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 대도시의 야간 경제는 중국 관광시장을 부양하는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도 체류한 관광객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킬러 콘텐츠로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충칭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카드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 이번엔 홀덤 관련 협회가 불법 환전소 역할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회원업소에서 오간 판돈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상금을 탄 참가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카드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범한 홀덤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전국의 52개 홀덤 업소들은 40대 A씨가 지난 2021년 서울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 홀덤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과거 인기 드라마 주인공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홀덤 업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A씨는 연예인을 내세워 회원 업소를 모집했습니다. 업소에서 오간 판돈을 기부금 명목으로 협회로 송금받고는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승자에게 상금으로 입금했습니다. 협회가 사실상 불법 환전소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협회로 오간 돈은 경찰이 확인한 액수만 64억 원에 이릅니다. 판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각 업소들은 협회 소속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끌어모았으며 업소들은 협회에 신고한 것 외에도 별도의 도박판을 벌여 참가비와 환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이 100억 원이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협회장 A씨와 업주 2명을 구속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다른 업주와 딜러 등 156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의 체육 법인 취소를 요청하고 상금을 타간 4천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32곳의 섬과 17개 공원, 부산항만 등에서 드론을 이용한 식품이나 생필품 배송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지난 3월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K-드론 배송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배송이 이루어지는 섬 지역은 제주 마라도와 전남 여수 금오도 등 9개 섬, 충남 서산 고파도 등 5개 섬, 인천 덕적도 등 4개 섬, 경남 통영 용호도 등 11개의 섬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19세 이하 대표팀 연습 경기 참관으로 국내 첫 행보에 나섭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내일 부산 월드컵 빌리지에서 열리는 19세 이하 대표팀과 울산대학교의 연습 경기를 참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유망주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백화점 식당에서 장어 도시락을 먹은 손님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는 160명이 넘는데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섭씨 37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일본인들에게 장어는 더위를 이기는 보양식입니다. 우리가 복날에 다양한 건강식을 먹듯 7월 말 장어를 먹는 풍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과 25일 백화점 장어 전문점에서 장어 도시락을 먹은 손님들이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증상을 호소한 사람은 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90대 여성은 구토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改めましてこの度は誠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지역 보건소는 환자들에게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다며 식중독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이 생산한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아 열 처리를 한 식품을 섭취해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장어 전문점에서는 도시락을 만들 때 위생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手袋っていうのは着用はされていたんですか？手袋使用は当日に至ってなかったと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 가게 자체 규칙에는 장갑을 끼도록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까지 이 가게에서 판매된 도시락 등 장어 관련 제품은 모두 1,760여 개나 됩니다.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보건소는 사고가 난 백화점 장어 전문점에 대해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델타항공이 현지 시각 지난 19일에 발생한 글로벌 IT 대란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MS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유명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이번 사태로 컴퓨터가 다운되면서 약 7,0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이로 인해 17만 6천 건 이상의 환불 또는 환금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연근은 가을이 아니라 지금 같은 한여름에 작물을 거두는 곳이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올해 첫 벼 수확이 진행됐는데요. 새 기술로 개발해 성장 속도는 빠르고 재배 비용은 물론 재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초록빛 논 옆으로 노란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농기계가 논을 쉴 새 없이 오가고 갓 수확된 벽시들이 가득 담깁니다. 한여름 올해 전국에서 처음 수확된 쌀입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병충해 저항성을 높여 개발한 품종인 초조생종벼 2세대 빠름입니다. 빠름이는 올해 4월에 모내기를 한 뒤 한여름에 수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빠름이는 벼가 물에 잠겨 있어야 하는 담수 기간은 87일로 일반 벼인 만생종에 비교해 50일 정도 짧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 사용량을 6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짧은 생육기간 덕분에 비료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고 인건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은 줄어든 데다 수매 단가는 일반 벼보다 30% 정도 높게 책정돼 재배농가의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며 농민들은 크게 반깁니다. 각종 농작업 투입되는 인력이 축소되고 투입되는 비용 또한 아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전국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햅쌀을 고품질로 출시할 수 있어서 빠름이는 환경 보호에도 한몫합니다. 벼는 논에 물에 차 있을 때 땅속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이 가장 많은 작물. 하지만 빠름이는 생육기간이 짧은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 환경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우수 사례로도 선정됐습니다. 논물 가두기 하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메탄 저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벼 대비해서 30% 이상의 메탄 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2세대 빠름이의 재배 면적을 늘려 햅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품종으로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 주말 올여름 장마가 끝난 뒤 나날이 찜통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강릉은 아침까지 28도가 넘는 기온을 유지하면서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더위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구는 36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이럴 때 제철 음식을 먹으면 기운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갈증 해소에 탁월한 수박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요. 포도는 피로와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자두와 감자 역시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기운을 북돋을 수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찜통더위에 제철 음식 드시면서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 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